안녕하세요. 저는 프롬 디자이너 UX 북스터디 1주차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UX UI의 비밀 1장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해결하는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책을 쓰신 분들이 누굴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책을 쓰신 분들은 우선 제니퍼 티드웰, 그리고 찰스 브루어, 그리고 아임 발렌시아 세 분이서 쓰신 책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1장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지금 스타트업 씬에서 로톡에서 서비스 기획, 그리고 PM, PO 역할을 오가며 하고 있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크게 5가지 주제가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론, 그리고 사용자를 둘러싼 컨텍스트 파악하기, 사용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법, 또 인터페이스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성공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의 뒷부분은 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 또 UI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1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패턴이라기보다는 그 행동 패턴,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좀 예외를 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 1장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PM이나 PO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 1장이 그 실제로 디자이너분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물론 디자이너분들도 이 부분을 잘 해야겠지만 저도 잘해야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도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1장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부터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화면을 그리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이제 먼저 사용자를 이해해야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장을 읽고 났을 때 웹이나 앱, 그리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사용자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첫 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면 그 웹이나 앱의 사용 목적, 그리고 뭐 상세 태스크, 그리고 사용자의 의견, 사용자가 생각하고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가 취하는 태도,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 내용에서 이제 바로 나왔던 게 사용자를 이해해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스타트업 씬에서 일을 할 때 사용자 조사에서부터 뭐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UI와 뭐 컨셉이랑 또 그래픽 디자인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업무 스펙트럼들이 존재하는데 이 디자인 스펙트럼에서 UI 디자이너의 역할이나 또 디자인의 범위가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까지 두루두루 좀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스튜 딘이라는 이 해외 블로거분이 쓰신 UX 스펙트럼의 마인드셋, not 스킬셋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어서 이 발표 자료에다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 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건네고 있었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컨텍스트, 목표, 리서치, 패턴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건네고 있었습니다. 컨텍스트와 목표, 리서치, 뭐 패턴 이런 부분은 초기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PM이나 PO가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디자이너분께서도 목표가 무엇인가요? 또 뭐 컨텍스트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구성원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PM이나 PO도 이 컨텍스트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리서치나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제품이 나오겠구나, 또 좋은 디자인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론이 끝나고 사용자를 둘러싼 컨텍스트 파악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컨텍스트 파악하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좀 정해져 있어도 호기심을 갖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발견하는 데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맥도날드 키오스크와 박막내 할머니의 사례를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뒤에서 한번 보시죠. 이 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가장 먼저 꺼낸 얘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으셨고, 또 인터랙션 디자인의 시작점은 사용자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건데, 특히나 그 사용자의 의도라든지 기대사항,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 수준, 또 소프트웨어 사용 숙련도 같은 것들이 인터랙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뒤에 나오기는 할 텐데, 당신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 의견, 그리고 또 사장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MX, BX다 막 이런 거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농담으로 할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MX냐, BX냐, UX냐 이기는 한데, 나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고민이나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더 목소리 높여서 말을 하다 보니 내 의견이라든지 사장님의 의견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기는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용자의 경험이랑 결부되어 있느냐, 뭐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자의 경험과 어떻게 결부된 걸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인 걸까?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준 게, 다른 장에 나와 있는 디자인 패턴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1장의 패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행동 패턴을 좀 다루기 때문이며, 사람의 행동 패턴을 잘 지원하면 사용자는 자기 목적을 쉽게 달성할 것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거를 한번 짚어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인터랙션은 대화처럼 해야 되는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 앱이나 디지털 기기를 쓸 때마다 기계와 대화를 나누고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메뉴를 누르는 방식이 일종의 문자 그대로의 대화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이거의 대표적인 좀 예시로는 젠리와 미소의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젠리 같은 경우는 아예 회원 가입을 하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는 식으로 대화를 건네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었고, 미소 같은 경우는 예약하기를 할 때 아예 예약하는 마법사 디자인 방식이 이런 식으로 채팅하는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받는,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UI를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UI 디자이너는 이렇게 일종의 대화의 각본을 쓰거나 최소한 대화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제 UX 라이터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대화나 용어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다루는 분이 계신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이 용어를 정의하거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딱히 없어서 이제 PM이나 PO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PM이나 PO가 하지만 실제로 디자이너 분께서 이 정의된 용어 이런 것들을 실제로 UI에 녹여낼 때 한 번 더 다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여기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용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콘텐츠와 기능을 사용자에게 좀 맞추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을 파악한 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특정 분야에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 맞춰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 또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새로운 용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 방망래 맥도날드 사례를 한번 좀 보시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쵸? 차 어떻게 알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까먹길래 그냥 그거 콜라인 줄 알았어. 나 국수집 갔는데 기계를 주문해갖고 나와버렸어. 아, 못 먹어. 직원들보다 저기 하나 갖다 놓아야 돼. 저기 하나 올라가서 누르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차 어떻게 안 먹지? 할머니, 이거 오늘 배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잖아. 또 고등 들어가서 공부 많이 하지 못해. 야, 그거 먹으려면 덕배기 쓰고 영어 공부 좀 하고 의자 하나 챙기고 키 큰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리고 카드 있어야 된다. 감자튀김도 안 해놨어요. 꼬불꼬불한 거나 그거 다 감자튀김자고요. 그때 이 짜기만 연병 짜가지고요.
우리 보는 거. 프렌치팀이라고 안 써있었지 할머니. 그거 뭐야 돼 그지? 프렌치 후라이라고 써있었던 할머니. 몰라. 너는 그 친구도 다 봤다 해. 보는 데가 없다 해. 그게 영어로 프렌치 후라이. 이 용어라든지 사용자에게 잘 맞춰야 되는 부분, 그래서 사용자를 이해하고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이제 타겟과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발생하고 있구나를 좀 잘 볼 수 있는 영상이었고요. 요거 지금 제가 그 발표 내용을 좀 줄이려고 뒤에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앞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박만래 할머니께서 그 화면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와 기능을 사용자에게 맞춰라 있어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조금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이나 UI에 대한 컨셉, 그리고 이런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짧고 집중된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탐색하듯이 인터페이스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도 서비스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사용자에 맞춰서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현대카드 다이브라든지 프립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이런 여행지라든지 뭐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안내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제시하는 UI에 어떤 태도나 목표가 명확하게 너무 다른 게 좀 잘 느껴져서 예시로 가져와 봤고, 다이브 같은 경우는 운영팀이 제시하는 어떤 그 컨셉,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면을 좀 볼 수 있었고, 반면에 프립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내용들을 보여주고 검색해서 자유롭게 탐색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식의 UI를 홈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단순히 뭐 쉽고 또 친절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나 어떤 제시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진다 안내를 하고 있었고, 책에서 나온 예시로는 중급이나 고급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해서 뭐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또 가끔 쓰는 사용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예시로 좀 호객노노랑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고급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잡한 기능들이 많지만 사용자에게 하나하나 그 단계를 설명해 주지는 않고, 사용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세라든지 정보를 여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필터들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입맛에 맞게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가끔 쓰는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딱 그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설명은 친절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지식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라는 측면에서 책에서는 이제 뭐 마법사 패턴, 그 위자드 디자인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미소 같은 경우에 홈화면에 오면 분명하게 예약하기 하나의 버튼만 단순하게 제공해가지고 가끔 쓰는 사용자를 위한 또 친절한 대화 문구, 대화를 건네듯이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툴을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사용자의 목표가 이제 다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발견이라든지 재현과 관찰 등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그 미소 같은 경우는 그 홈 서비스를 거래하는 이 거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배움이라든지 뭐 만들기, 대화 이런 다른 좋은 예시를 가진 서비스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이제 잘 알려진 용어나 사용자 행동과 디자인 패턴으로 이런 추상적인 목표들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아까 전에 맥도날드와 박막래 할머니 사례는 이제 이 거래라는 측면에서 잘 알려진 용어나 사용자 행동이나 디자인 패턴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잘 보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는 했었고, 다만 단순히 너무 못했어요라기보다는 그 대상이 사용자 행동이나 디자인 패턴을 근거로 삼고 있는 사용자 대상이
박막래 할머니는 그 대상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게 아닐까? 사용자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젊은 세대, 또 프렌치 후라이나 영어 용어에 익숙한 세대, 디지털 UI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디자인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는 누구일지, 목표는 무엇일지 좀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왜라고 묻고 또 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단추는 사용자가 무엇을 완료하려고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 5Y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것들을 좀 보면서 가장 처음 떠오른 사례로는 럭키루이라는 미드에서 이 아이가 이 아버지한테 계속 뭔가를 이제 물어봐요. 그 계속 묻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조금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약간 그 디자이너가 PM이나 PO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 프로젝트와 관계된 분들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관계된 분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찾아나가는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5Y 접근법 같은 경우는 왜라고 계속 물었더니 제퍼슨 기념관의 부식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비눗물로 자주 청소하니 비눗물을 다른 걸로 부식이 덜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비둘기가 많이 몰려와서 배설물 때문에 이런 부식이 심해지는 거니까 비둘기가 날아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은 아이디어나 해결법들이 중간에 나올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나방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전등 불빛이 켜져 있어서 인 거라서 이 나방이 몰리지 않게 불을 잘 켜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원인을 찾았다라는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Y를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태도로 디자인에 이제 임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요구사항이 분명할 때에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까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재미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쉽게 매몰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요구사항이 분명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입력 폼을 디자인하거나 재밌는 인터랙션을 만드는데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발견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막래 할머니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키오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그 UI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를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보자라는 이야기, 컨텍스트 파악하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텍스트라는 거를 조금 파악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법이라고 해서 사용자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발견 단계는 디자인 프로세스 초반에 시간과 자원을 좀 잡아먹고 어렵고 어려운 건 맞는데, 사용자를 발견하는 일은 투자고 여러분과 팀원이 얻는 지식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디자인, 또 올바른 문제 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이 사용자 발견하는 단계에 그 맥도날드가 투자를 했다면 실제로 박막래 할머니가 그 용어나 그 단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또 키도 닿지 않아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또 이제 올바른 문제 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미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리서치는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의 출발점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1:1 인터뷰, 정성조사, 또 설문조사, 정량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지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또 거기에서 뭐 사용자 그룹에 대한 것들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개별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패턴을, 특이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박막내 할머님께서 특이 케이스에 해당되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특히 사용자에 대해서 뭐 목표나 태스크, 언어, 단어, 스킬, 뭐 태도나 디자인이 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고, 요 예시 이미지는 이제 아이디어의 인간중심 디자인 툴킷이라는 책에서 좀 따로 가져와서 둔 건데요. 직접 관찰해서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뭐 케이스 스터디, 뭐 설문조사 잘하는 법, 이런 것도 나와서 다 여기에 내용을 좀 정리해놨고, 또 거기 책에서 언급한 좋은 질문 작성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링크 다 걸어두기는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 조사 같은 경우에, 사용자 조사만으로도 이제 책들이 네, 여러 권이 나와 있고, 또 소비자 조사론만으로도 하나의 이제 원서로 대학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도 한 학기 강의로서도 좀 다루고 있는 방대한 분량이라 가지고 여기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놓고 넘어가고, 최근에 좀 재미있게 봤고 도움이 되는 책들을 예시로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조사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UX UI에서도 첫 장에서부터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더 깊게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이 조사를 하자라는 취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퍼소나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 박막내 할머님 같은 경우는 퍼소나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한국인의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여러 퍼소나를 잘 구분해서 대입해봤다면 조금 더 개선된 키오스크 그 UI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마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제약 사항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된다면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디자인 리서치는 마케팅 리서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사용자 조사를 하고 디자인 리서치 한 거를 실무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어디서 이제 마케팅 리서치 전문적으로 배워오셔가지고 정말 의미가 있는 리서치였냐라고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가져다 들이대시는 빌런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좀 처음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디자인 리서치는 마케팅 리서치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가장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리서치는 이제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유용한 디자인 콘셉트를 찾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이게 왜 마케팅 리서치랑 다른지를 좀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세분화, 뭐 인구 통계학, 심리 통계학, 뭐 이런 특징, 소비자를 이해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디자인 리서치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구분지어서 설명하려는 좀 내용들이 있었고, 해서 확실히 디자인 리서치는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마케팅 리서치와 뭐 소비자 조사론, 뭐 소비자 조사 방법론, 막 이런 것들이 책들이나 학문적으로 막 정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엄밀한 게 아니지 않을까? 또 콘셉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의 리서치 방법론은 별개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는 장표가 좀 나왔었고요. 다른 팀보다 여러분들은 아래 패턴을 더 잘 염두해 둬야 된다,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고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 사용자를 옹호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각 패턴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것들 같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한 탐색이라는 게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패턴들은 아까 처음에도 좀 나왔지만 앞서 이후에 2장이나 3장, 4장 뭐 그 뒤에서 나오게 될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디자인 패턴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패턴들이랑은 좀 다르고, 다만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패턴, 행동 패턴 기준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행동 패턴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안전한 탐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길을 잃지 않고 공경에 빠지지 않게 잘 탐험할 수 있게 해줘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고, 저는 이 얘기를 보자마자 사실은 내비게이션 룰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뎁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작업 취소해서 언도나 리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OS 측면에서 제공하는 언도 리도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언도나 리도도 있을 거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뒤로 가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즉각적인 만족. 그래서 나중에 말고 바로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분명한 시작점을 제공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었고, 앱을 켜자마자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안내를 좀 해주고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로톡이라든지 미소가 실제로 앱을 켜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안내하고 있지 않았나 해서 뭐 분야로 변호사를 찾든지 지역으로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검색해보세요. 또 뭐 예약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로톡 같은 경우는 분야 찾기라는 이런 액션 버튼에 대해서 명확하게 콜 투 액션 버튼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또 미소도 예약하게 콜 투 액션 버튼을 명확하게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측면에서 예시로 가져와 봤고, 그 다음으로는 만족화인데, 제가 그동안 실무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생각하는 자체만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든다 라는 거였고요. 또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뜯어보는 데에는 정신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쓱 훑어보고 시선을 끄는 걸 일단 선택한다. 해서 텍스트를 좀 계속 줄여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요구를 초기 기획할 때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로톡 같은 경우에 상담 예약을 할 때 초기에는 변호사 정보나 상담 정보, 예약 취소 환불 균형을 물론 이것도 한 페이지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접어둔 게 아니라 다 펼쳐놓은 상태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이제 부담되고 또 정신노동이 필요하게 또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는 걸까? 뭐 이런 우려도 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담 예약 화면이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반영된 게 아닌가를 좀 느껴서 이게 바로 떠올랐고요. 이걸 선택하고 나면 콜 투 액션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줘서 부담 없이 예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예시로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타벅스 사례를 가져온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요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의미를 잘 전달해라. 그들에게는 레이블을 읽는 것보다 색상과 입력 폼의 단서를 눈여겨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이 내용을 너무 잘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색상으로 확실히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고, 특히 U라는 것, 최근에 홀리데이 시즌이어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프리퀀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히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걸로 잘 하고 있었고, 이게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었었어요, 배경에. 근데 여름 시즌에 제공했던 시즈널 메뉴가 사라지고 이제 새 시즈널 메뉴가 제공되면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빨간색의 배경으로 새로운 메뉴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리저브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제공할 거고, 이게 아마 카테고리별로 배경색이 다를 거예요. 저런 걸 너무 잘 해놓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중도에 바꾸기라고 해서 그 재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창 최소화 같은 것도 있었고, 다음에 마음을 바꾸고 나중에 작업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였고, 원티드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력서 같은 거 작업하다가 나중에 나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임시 저장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을 잘 해놨다라고 좀 느껴졌고, 지메일 같은 경우도 임시 보관함, 그 사실은 어떤 걸 별다른 내용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작성하기 누르고 별도로 타이핑하면 실시간으로 임시 보관함에 저장을 해두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미루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하기라든지, 꼭 가입 안 하더라도 미리 서비스를 둘러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옷을 구매했을 때 가입하지 않고 구매하기 기능을 제공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진적 창조라고 해서 작은 부분부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딱히 그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서는 사소한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많은 숙련자를 위한 작업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습관화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작동하는 제스처가 여기서는 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컨트롤 S를 누른다든지 뭐 뒤로 가기를 누른다든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습관이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물론 이제 이 책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데스크탑용 제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컨트롤 S나 뭐 이런 단축키, 키보드를 다루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모바일 서비스에 있어서도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HRG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터리얼 디자인에 다루고 있는 뭐 이런 탭 버튼, 그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버튼들, 또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내비게이션 기준이나 기법들 은 디자이너가 최소한 숙지하고 있고, UI나 플로우를 짤 때, 또 내비게이션 룰을 짤 때 숙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다른 앱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습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뭐 우리 스타벅스로 치면 흔들어서 카드 결제하는 거, 최근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흔들어서 QR 인증 꺼내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습관에 기반한 여러 재밌는 기능들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 그 습관에 대해서는 이 HRG나 매터리얼 디자인 기준을 한 번은 꼭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짬 시간의 활용도 참 재밌었는데요. 확실히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이런 짬 시간을 활용하는 기능들 관점을 좀 설명해주고 있었고, 이거를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튜브의 쇼츠 기능. 최근에 이 쇼츠 기능을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같은 유튜브 콘텐츠를 보더라도 사실 10분 이상 넘어가는 콘텐츠는 좀 부담돼서 안 보게 되거나 해서 10분 미만에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쇼츠라는 게 더 짧은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부담 없이 보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런 기능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실제 스타트업이나 IT 씬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스토리, 좀 부적절한 예시일까요? 근데 저는 스토리가 좀 떠올라서 이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방금 전 화면에서 이렇게 딱 콘텐츠만 가린 건데요. 바로 이제 그 나온 얘기가 공간 기억. 그래서 분명 그 버튼이 1분 전에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라는 얘기였는데, 이름이 아니라 작업물이나 문서 또는 기능을 찾을 때 위치로 기억한다 라는 얘기였고요. 앱 간이든 앱 내에서든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다른 회사잖아요. 근데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요거는 바로 전 사례에서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쓴 거고, 다른 사례들도 앱들을 보면 이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확실히 이런 공간 기억에 대한 부분을 앱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걸 좀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래 계획 기억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 메모해 두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해서, 사실 우리 일할 때 보면은 모니터에다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그 포스트잇 프로그램 써서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았고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불완전한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 속 지식을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웹브라우저의 북마크, 폴더 안이 아니라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 또 뭐 수신함에 보관하고 별도 표시해주는 이메일,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서비스들이 있죠. 핀터레스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사용자가 무엇을 입력하든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소프트웨어 텍스트 편집기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가 좀 인상 깊었고요.
그 사용자가 북마크를 지정하는 이유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뭐 굳이 이 북마크 체크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해제된다든지 뭐 북마크를 10개만 할 수 있다든지 뭐 완벽하려고 하려는 그 정착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PM이나 PO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기능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요구받는 입장인데 거기서 사실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줘서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좀 시원한 게 있었고요. 근데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대한 유형성을 제공할 필요는 없을지 고민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돕기 위하려고 하지 말고 사용자가 다 대충 든 데 따른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나오는 얘기는 또 능률적 반복 해서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어도브 XD의 반복 그리드. 제가 처음에 XD라는 툴을 막 재밌게 써봤을 때 스케치에는 없던 이런 반복 그리드 기능 보고 되게 편하게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노톡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법률 문제를 사실은 어떤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한데 그때마다 이 내용을 계속 작성해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고 이게 사실은 사용자들이 알아서 개인의 임기응변으로 본인이 딴 데 이메일에다가 적어놨던 걸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다든지 뭐 이런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 상담 내역에서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줘서 이미 상담한 내용을 바로 가져와가지고 편하게 가져온 상태에서 몇 개만 편집해서 바로 예약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걸로 상담 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해 보려고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능률적 반복, 또 키보드만 사용하기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책에서는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시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키보드만 사용하고 싶다라는 건데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었고 이걸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를 못 듣는 상황, 또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 혹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다친 상황에서는 그걸 못 쓰고 또 지하철에서는 귀를 못 듣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귀가 다쳐서 못 듣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의 이런 접근성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떠올랐던 예시들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가상 홈 버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여기 홈 버튼이 과거에는 있었어서 이걸 눌러서 하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그 홈 버튼 고장 났을 때 한 번씩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이거 띄워놓고 대신 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고장 나지 않았더라도 이걸 띄워놓고 쓰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리고 또 미소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해서 이 시간 입력하는 거 어느 주기로 할까요? 뭐 주소는 어디세요? 뭐 이런 거 입력하는 귀찮음을 줄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지로만 제공해서 이 가사도우미 예약이 이런 선택지를 탭 해가지고 완료되게끔 하는 컨셉으로 이거를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었고 그런 게 이런 키보드만 사용하기라든지 뭐 마우스를 쓰지 않게 해줘 뭐 타이핑하는 거 귀찮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너무 잘 활용한 예시가 아닐까. 미소 같은 경우는 요 기능, 요 UI를 통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을지가 사실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이제 미소 관계된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 프루프, 소셜 미디어, 뭐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별점이라든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이버의 플레이스 팀에서 최근에 이 별점 평가 기능을 종료한다. 라고 해서 이게 10월 달에 적용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이제 이 별점도 아마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셜 프루프라는 게 이미 유명하지만 그거를 별점에 또 안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로톡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이버가 이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별을 아예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만 키워드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또 협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피그마라든지 툴들에서 그 코멘트 남기기 통해 가지고 동료들의 의견을 듣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협업이라고 해서 또 들었던 기능은 피그마의 그 보이스 기능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례들도 나중에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의 이제 1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됐고, 1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성공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필수 요소, 사람을 위한 디자인 프레임워크, 4가지 영역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이해하고,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사용자 조사를 하고, 또 인터페이스나 이런 행동, 여러 패턴들을 좀 참고해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4가지 영역을 미리 한번 검토해라. 라는 게 1장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하고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